17살에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나에게 아주 놀랍고 유쾌한 일이 벌어졌다. 미국에 오자마자부터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이 신기했다. 내가 서툰 영어로 말했는데 그들이 알아들었고 그들이 하는 영어가 내 귀에 들어왔다. 놀라웠다. 낙제만 겨우 면했던 불량 학생이던 내가 이처럼 이민 온 첫날부터 기본적이나마 영어로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다 팝송이 내게 준 선물이다. 우리 엄마는 그때 우리 오남매에게 매달 일정에게 한 달치 용돈을 주셨다. 나는 매달 초에 그 돈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당구장 외상을 갚고 나서는 곧바로 청계천으로 간다. 나는 거기서 내가 원하는 팝송 레코드를 산 뒤 장위동 내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 새로 산 레코드를 가슴에 꼭 안고 너무나 행복했다. 집에 오자마자 나는 그 레코드를 걸고 가사책을 펴서 그 가사를 보며 노래를 듣고 또 들었다. 나는 학교 공부를 등한시해서 내 교과서들은 대체로 학기 말에도 여전히 새 책 같았는데 교과서보다 더 두꺼운 내 팝송 가사책은 너덜너덜하게 부풀려져 더 두꺼워져만 갔다. 그건 내가 매 페이지 노래 가사에 모르는 영어 단어마다 사전을 찾아서 그 의미를 깨알처럼 그 영어 단어 밑에 우리말로 써 넣었기 때문이다. 나는 가사를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팝송에는 교과서엔 없는 인생 얘기들이 넘쳐났다. 사랑과 이별, 고독과 슬픔 같은 건 물론 나로 하여 보다 성숙한 시각을 갖게 도와주고 지혜의 눈을 조금씩 떠가게 해주는 그런 깊은 내용의 가사들이 학교에 실증난 내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4, 5년 동안 영어 노래를 많이 듣고 많이 부르고 하다 보니 저절로 듣기와 발음이 훈련된 것이었다. 미국에 오게 될 줄 알지 못하던 나를 혹 운명 같은 것이 미리 준비시킨 걸까? 어쨌든 내겐 큰 축복일 뿐이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누구든 내게 영어의 지름길이 뭐냐고 물어오면 꼭 이렇게 답한다. 그냥 오래된 옛 팝송들 가운데 자신의 마음에 드는 곡들을 골라서 가사부터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그 가사의 의미들을 다 먼저 익힌 뒤에 그리고 그 가사를 앞에 놓고 노래를 들으면서 그걸 자신의 피와 뼈 속에 잘 저장해 두면 일생 살아가면서 때때로 흥얼거리며 감동받기도 하고 때론 위로받는 것은 물론 영어 공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해준다. 나는 사이먼 앤 가펑클, CCR, 비틀즈, 프랭크 시나트라, 루이 암스트롱, 비지스, 닐 다이아몬드, 더스티 스프링필드, 라이처스 브라더스, 레이 찰스, 마마스 앤 파파스, 톰 존스, 엘비스 프레슬리 등 닥치는 대로 마음에 드는 건 다 빨아들였다. 그렇다고 난 팝송만 들은 건 아니다. 나는 그 당시 양희은, 김민기, 송창식, 이장희, 김추자, 배호, 최희준, 현미 같은 가수들의 노래들도 무척 좋아했다. 한국 영화로는 팔도강산, 맨발의 청춘, 가정교사의 장면들이 지금도 기억나고 미국 영화로는 찰튼 헤스턴이 나오는 빅 스카이 그리고 어니스트 헤밍웨이 원작의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나의 마지막 장면,
게리 쿠퍼가 사랑하는 연인 잉글릿 버그만을 억지로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 적군을 상대하던 그 마지막 장면이 아직도 선명하다. 수원 딸기밭 근처의 극장이었다. 내 나이 아마 7살 때쯤이었던 것 같다. 우리 가족의 미국에서의 새로운 인생 그 첫 출발은 다른 초기 이민자들과 비슷했다. LA에는 그 당시 올림픽 블러버드에 한국 마켓이 둘 있었고 한국 식당도 둘뿐이었다. 그러나 그 초라하던 규모의 작은 가게들은 초기 코리아타운 형성의 첫 말뚝이 되었다. 우리는 투베드룸 월세 아파트를 구해 입주했다. 거의 맨손으로 한국을 떠나왔기 때문에 가구를 장만하거나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런 건 아무 문제도 아니었다. 그때 우리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먹은 과일이 오렌지였는데 얼마나 꿀맛인지 우리는 상자째로 사갖고 와서는 빙 둘러앉아 순식간에 한 박스를 다 작사를 내곤 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빈 오렌지 박스를 책상으로 또 밥상으로 사용했다. 우리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쫌을 찾은 건 나였다. 이스트 LA 난민들 밀집 지역에서 조그마한 그로서리를 운영하는 영어를 하지 못하는 한인 부부가 나를 매니저 겸 캐셔로 고용했다. 최저임금을 받았는데 그때 시급 $1 25센트였던 것 같다. 한국에서 온 지 딱 17일째 되는 날 첫 출근을 했다. 그 후 상황은 차츰 나아져서 우리 가족은 제법 큰 그로서리 마켓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난 정말 열심히 일했다. 영어를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나뿐이었다. 아버지와는 때때로 다투면서도 나는 내 방식대로 모든 걸 다 내가 결정했다. 마켓을 운영하는 건 생각보다 일이 되게 많다. 그러나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난 젊었고 무엇보다 그놈의 학교를 더 이상 안 가도 되는 이런 통쾌한 자유를 얻은 데다 비즈니스를 책임진 한 사람의 활동적인 사회인이었다. 허나 차츰 외로움이 밀려왔다.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는 내 방에서 이민이 올 때 가지고 온 한국 레코드를 들으며 서울에서의 따뜻했던 기억들을 건져 올려 내 온몸을 녹이곤 했다. 그러면서 자위를 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일요일엔 가게를 닫았으므로 토요일 밤이면 유난히 더 외로웠다. 서울에서 가졌던 경험들, 건달 형들과 맞봤던 쾌락의 기억들이 나를 어지럽혔다. 그 즈음 우리는 첫 차를 구입했다. $350짜리 중고차였는데 모델 이름이 램블러였다. 이리저리 다니며 한 곳에 머물지 않는 사람이란 뜻의 램블러.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분명 나의 운명이 내게 미리 귀뜸해준 사인 같다. 나의 삶이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것이라는 그 어떤 예시 같은. 나는 이렇게 미국 이민 첫 2년을 제법 모범적으로 살았다. 내가 보기에도 대견했다. 그러나 나는 오래가지 못했다. 나는 슬슬 질식해가기 시작했다. 탐 존스의 히트곡 Green Green Grass of Home 그 가사의 한 줄처럼 내가 하루 종일 갇혀서 일하는 이 마켓의 사방 벽이 나를 조여오기 시작했다. 숨이 막히는 듯 답답했다. 바로 이럴 즈음
내 인생의 방향이 확 바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중학교 2학년 때 나와 같은 반 친구던 미니가 브라질로 가족과 이민을 가게 됐고 거기서 얼마 있다가 뉴욕으로 와서 살고 있었는데 내가 LA로 오게 되자 날 찾아온 것이었다. 그때 마침 나는 포드에서 나온 링컨 머큐리 브롬이라는 그야말로 지금 보면 거의 탱크만한 아주 고급 차를 $5,800를 주고 사서 헐리우드에 있는 딜러에서 몰고 나오는데 차가 얼마나 큰지 마치 양쪽 옆 차선을 넘어갈 것 같은 걱정이 들었다. 엄마는 내가 새 차를 타고 집에 오자 내게 말했다. 아니 무슨 차가 이리 더 으리으리하냐? 이거 신발 벗고 타야겠다 하셨다. 미니와 나는 그 새 차를 몰고 신나게 라스베가스로 향했다. 미니도 나처럼 팝송을 좋아해서 우린 중학교 때도 엘비스 프레슬리의 비바 라스베이거스를 함께 부르기도 했었다. 이처럼 우리가 화동 시절부터 기다려온 바로 그 라스베가스에 바로 몇 시간 후면 도착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벌써부터 막 뛰었다. 베가스는 우릴 실망시키지 않았다. 밤에 도착했으므로 네온 사인들의 천국을 만끽할 수 있었다. 우린 첫날 밤에 카지노에 들려 러시안 룰렛을 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연인과 함께 첫 유럽 여행길에 올라 그 첫 도착지인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카지노에 들러서 그의 일생 처음으로 해본 카지노 게임이 러시안 룰렛이었다. 그는 거기서 상당한 금액을 딴 뒤 그 기억으로 일생 동안 도박에 끄달리고 쪼들려 동료 시인 뚜르게네프, 우리 교과서에 나온 유명한 시 삶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슬퍼하지 말라는 그 첫 줄의 시를 쓴 뚜르게네프에게도 여러 차례 돈 좀 빌려달라고 보낸 편지들이 지금도 남아있다. 이처럼 첫 카지노 도박 때 돈을 조금이라도 따게 되면 그건 그에게 행운이 아니라 그게 바로 저주의 시작이고 지옥행 열차의 출발역이다. 도박하는 사람은 자신의 본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가? 도박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처음에 가지고 시작한 돈이 본전이 아니다. 그럼 뭐가 본전? 그의 본전은 그의 칩이 가장 높이 쌓였을 때, 그가 가장 돈을 많이 땄을 때, 그때 그 금액이 그는 자신의 본전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돈이 다시 흘러나가기 시작하는데도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에라도 일어서면 처음에 갖고 시작한 그 본전보다는 몇 배나 딴 상황에서마저도 일어서지 못한다. 왜 그럴까? 그가 제일 많이 땄을 때 그 장면이 눈에 어른어른해서 그리고 또다시 그만큼 딸 것만 같아서 계속 밀어붙이다 마침내 쫄딱 다 털리고 나서야 할 수 없이 그때 일어서게 되는 것이다. 나 또한 내 인생의 그 첫 도박에서 $500를 땄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내 삶은, 내 인생은 카지노와 함께 맞물려 돌아갔다. 어쨌든 우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LA로 돌아왔다. 내일이면 뉴욕으로 돌아갈 미니가 내게 물어왔다. 오늘 LA 마지막 밤인데 어디 좋은
한국 술집 아는 데 없냐? 난 갑자기 창피함을 느꼈다. 내가 그래도 서울에선 안 가본 데 없고 못 해본 것 없는데 이 새 땅에 와선 그동안 일만 하느라고 LA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 나는 LA판 한국일보를 뒤적이며 술집 광고를 찾았다. 내 인생길을 확 바꿔버린 운명의 그 광고가 거기 있었다. 윌셔와 크랜셔 블루바드 코너에 있는 한국 나이트클럽 광고였다. 헌데 그 나이트클럽의 이름이 아주 특이했다. 그 이름은 코바디스였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이렇다. 베드로가 핍박을 피해 로마를 빠져나올 때 그의 앞에 문득 예수가 나타나서 이에 갑자기 놀란 베드로가 엎드리며 예수님께 했다는 그 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뜻의 그 코바디스. 이처럼 성경에도 등장하는 이런 심오한 단어가 어떻게 나이트클럽 이름이 될 수 있을까? 그땐 몰랐으나 지금 돌이켜보면 이것 또한 그 어떤 암시 같은 것, 그 어떤 예시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우주가 또는 내 수호신들이 내게 보내준 그 어떤 경고의 사인이지 않았나 싶다. 마치 내게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하고 묻듯. 그러나 난 조금도 눈치채지 못한 채 나이트클럽 코바디스 안으로 들어섰다. 천장에 매달린 디스코볼에서 반사되는 색색의 빛 화살이 담배 연기 자욱한 실내를 현란하게 자극하며 회전하고 있었고 무대 위에는 옆이 엉덩이까지 터진 롱드레스를 입은 4인조 여성 밴드가 글렌 캠블의 그것도 내가 좋아하던 곡 By the Time I Get to Phoenix를 부르고 있었다. 헌데 미니와 내가 클럽에 들어서자마자 누군가가 미나 하고 부르는 것이었다. 둘러보니 그는 미니가 브라질에 있을 때 알던 친구였다. 우린 그 친구 테이블에 합석했다. 몇 다른 친구들도 있었다. 그와 미니가 대화하는 동안 나는 무대 위에 베이스 기타 치는 여자를 쳐다봤다. 다리가 늘씬했다. 곧 이어 밴드의 브레이크 시간이 됐다. 나는 미니의 그 친구에게 저 베이스 기타 치는 가수 우리 테이블로 부를 수 있겠는가? 하고 물었다. 그녀가 곧 내 옆자리에 앉혀졌다. 대화의 앞부분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뒷부분에 내가 이렇게 물었다. 내일 낮 12시에 이 클럽 파킹장에서 만날 수 있겠는가? 하고 그녀가 선선하게 그러자고 했다. 난 다음 날 아침 미니를 공항에 데려다주고 약속 장소에 갔다. 그녀가 먼저 와 있었다. 헌데 그녀를 보자마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같은 사람인 건 분명한데 어젯밤에 본 그 얼굴이 아니었다. 오차 범위의 아니라면 모를까. 그러나 훨씬 그 이상이었다. 나는 당황하고 갈등했다. 그러나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녀를 무안하게 할 순 없잖는가. 이때 내 속에서 늘 그러듯 두 개의 상반된 소리가 들려왔다. 야, 너 지금 제정신 맞아? 빨리 미안하다 그러고 돌아서 가. 그러나 다른 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야, 너 지금 되게 외롭잖아.
눈 딱 감고 그냥 흘러가. 우린 바로 그 다음날 동거에 들어갔죠.